유튜브에서 종합편성 채널을 꿈꾸는 송작가TV의 야심작이죠. 대중문화 콘텐츠 토크 프로그램 K콘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섬희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효과음으로 넣어줘. 박수 소리 너무 빈약하더라. 노래방이 따로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이죠. 자칭 문화평론계 음흉시인이시라고. 송명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까기 송 작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콘텐츠 읽기 안내자 김성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요즘 감성평론 난리 나는데 예. 목소리도 점점 더 감성적이어지시네요. 감기가 안 낫고 있어요. 이건 고소고발을 당하면 감성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아지고. 네, 눈물만 많아지죠. 예. 사실 저희가 근황 토크를 처음에 월드컵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네.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 또 눈물이 날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 8강이 또 좌절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전 뭐 얻어 걸린 8강. 네. 8강, 16강. 그거라도 잘한 거다. 한국 축구의 볼품없는 위상과 몇몇 선수들의 분전에 불구하고 협회가 지랄을 해갖고 지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벤투 감독의 어떤 마지막 인터뷰가 우리 축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만해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배팅을 제때 못 해가지고 이게 참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스포츠 토토 스포츠 토토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뭐 마지막 브라질과 4대1 예언하셨어요? 아니죠. 그 앞에 이제 포르투갈하고 2대1을 예언을 했거든요. 야, 그 9배짜리. 좀 아까운데요? 못 걸었다는 거야. 이거 좀 아까운데요? 네. 물론 뭐 999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브라질을 잡았으면 999 배당이었겠죠. 근데 포르투갈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월드컵을 보면서 점점 더 월드컵에 야로가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너무 열광하면서 보고 있는 강력한 훌리건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자꾸 16강 안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처럼 잉글랜드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변방 국가들이 그 심판 판정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고요. 이거는 브라질의 이거 두 번째 페널티킥은 이상했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피파가 배가 불러가지고 피파 회장이 경기장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군요. 아마 경기를 안 봐, 경기를. 입금 계좌 보고 있었겠죠. 경기를 안 봐. 경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75억 불 벌었대. 그러니까 이거 뭐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달러 강세인 시대에서.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그 모든 베이스 안에는 스포츠 도박이 있다. 네. 지금에 있는 스포츠 산업을 유지시키는 게 그런 밑바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이 더러운 자금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미리 스포 같지만 오늘 드라마를 통해서 강력하게 원한을 한번 갚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 4강은 없어. 그때 도박사들이 난리 났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대. 뭐 그런 상황들은 다시는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스포를 했고 또 제 뒤에도 이미 두 분이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오늘 다뤄볼 드라마는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일단 저희 K콘 토크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좀 살짝 얘기를 해드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두 분의 문화 배틀이 됐거든요. 비평 배틀. 오늘도 두 분의 배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저는 여전히 천사처럼 이 드라마의 그 장점들을 감성 평론을 할 생각인데 오자마자 막 욕을 하면서 본다.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욕하는 재미가 있어요. 두 분 다 재미있는데 욕하면서 재미를 보시고 눈물 지으면서 저는 이런 사기적인 드라마를 정말 욕하면서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저희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 알려드릴게요. 직전 8회차까지 해서 전국 시청률 19.4%, 수도권 시청률은 21.8%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분당 최고 시청률이 23.7%예요. 그 어렵다는 우영우의 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넘었어요.
전 채널 1위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두 분 다 만족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총평해 주실 건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 네. 이런 왜곡 드라마가 없어요. 어떤 이런 재벌 미화적인 드라마가 없습니다. 네. 정말 현실을 갖다 놓은 것처럼 차용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재벌 찬양이야. 오. 왜? 삼성 얘기를 하는데 방송사가 JTBC야. 이게 어떻게 공정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되겠냐고. 아, 그거 그렇네요. 어?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한테서 진실을 찾는다든지 정의를 찾는다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공감을 찾으려고 하는 위험한 어떤 여러분들의 기대를 내가 탈탈탈 털어드려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있습니다. 사명감을 아, 갖고 오셨네요. 네. 저는 좀 반대합니다. 이게 JTBC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드라마가 나왔다. 이거 TV조선을 갔었으면은 너덜너덜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 그 웹소설이 있는데 원작 웹소설이 굉장히 그 비판적이에요. 재벌에 네. 대해서. 그래서 그 원작 웹소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그래도 승계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식으로 심지어 중앙일보도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핵심적인 그 문제의식, 이 문제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JTBC가 삼성 얘기를 하는데 중앙일보가 물어 뜯었으면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누가 보더라도. 아니 중앙일보가 물고 뜯었다는 게 아니라 중앙일보를 이 드라마 안에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보는 재미가 쏠쏠하는 거죠. 예. 네. 현타가 좀 오긴 오죠. 막 재밌게 보다가 잠깐 이거 JTBC야? 잠깐. 잠깐 지금 내가 이렇게 작 보면은 JTBC 돈을 벌게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빠져들면 안 되는데 예, 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드는 거죠. 예. 그럼 말씀하신 김에 그 웹소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드라마 원작이 이미 4년 전에 완결이 난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재벌에 대한 비판의식이 날카로웠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웹소설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소설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짧은 거 이게 토막토막 쳐서 읽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단행본 나왔어요. 예, 이게 단행본이 나오면 한번 볼 생각이긴 단 합니다만 나왔다니까? 이게 12월 볼 수도 달에?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생각 없으셔 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같이 경쟁을 하던 우리 상징인, 연배야. 상징인. 작가가 우리 연배야. 그러니까 동갑일 수도 있어. 아니, 진짜 한강 내가 작가.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8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네. 드라마의 그 시작점이랑 비슷해요. 87년도까지만 해도 이재용이랑 저랑 같은 레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재용이가 일본 유학 가갖고 1,000억씩 까먹을 때 네. 저는 드라마 한국에서 100억씩 벌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저는 현대나 삼성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부럽지 않았다. 응? 나중에 내 대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정주영이나 이병철 회장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이재용이보다는 훨씬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갖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심에 IMF가 있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소중한 점은 바로 87년과 그다음에 98년을 어떻게 그렸느냐 이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합격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소설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산경 작가가 원래는 이 웹소설계에서 특히 재벌들 뒷얘기, 비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실감나게 소설을 잘 만드는 작가로 소문나 있고 산경 작가의 최고 히트작이자 대표작이 바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네이버에서 2017년부터 연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내내 탑 1등을 차지했고 그리고 단행본으로 출간돼서 처음엔 좀 절었는데 단행본은 되게 한번 나오면 좀 절어요. 네. 그런데 드라마가 나오면서 떡상. 그렇죠. 역으로 떡상. 드라마 인기에 게다가 출판물이 날아가는. 이제 원래 단행본 만들기 전에 웹툰이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웹툰도 원작 웹소설보다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떡상! 지금 그래서 웹소설, 단행본, 웹툰에 드라마까지 다 대박을 치고 상경 작가는 거의 재벌의 반열에 올라갔다. 독방석 위에 올라갔는데 이 상경 작가가 25년간 무역 그 회사, 무역회사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고 마케팅 회사 들어가서 그런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했던 현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더 잘 알고 있고
게다가 6.29 그 선언이 있을 때 당시에 대학생. 그래서 이 60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던 우리보다 한두 살 많을 거예요. 한두 살 적거나 많거나 그래요. 네. 그리고 네. IMF 사태를 온몸으로 겪은 거야. 그때 자기가 있던 회사가 아마 박살이 났겠지. 무역업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에 아픔이 있을 거예요. 아마 IMF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느낌 그리고 각성을 다 고스란히 담았다. 그래서 혼신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세대 60년대생 세대들의 어떤 그 굴곡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걸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만 그릴 것이냐. 왜 좀 더 현란하게까지 못했냐라는 얘기가 듭니다. 그건 뒤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네. 사실 김성수 평론가님은 지금 IMF 사태도 겪었고 예. 뭐 당시에 뭐 무역회사에도 있었고 작가가 제대로 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송 작가님은 또 재벌가 뒷얘기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실제 제가 재벌이었기 때문에 경험담. 같은 룸사롱에서 밥 넣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룸살롱 같이 다녔다고 같이 재벌이야? 아니 걔들이랑 나랑 생활 패턴이 비슷했다니까. 룸 동기 아닙니까 예. 이거? 그렇지. 항상 내가 밀리긴 했지. 기본 상차림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아무튼 그때 프라이빗 클럽 있고 이럴 때 진짜 실제적으로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애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의 어떤 특권의식, 퇴폐의식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쩔어 있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걔들이 나중에 할 때 정상적인 사고를 펼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현실감이 좀 떨어졌다고 해요. 즉 송중기가 맡을 캐릭터가 아니었다고. 왜요? 솔직히 저도 재벌을 갖다 그렇게 자주 만나본 건 아닌데 제가 강남에서 그래도 학교를 나왔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었던 애들이 알고 보니 걔들이었어? 알고 봤더니 그 재벌가의 뭐 무슨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뭐 머슴 뭐 여기 나오잖아요. 머슴 뭐 그래서 방계. 상무 뭐 이렇게 하고 직계 아닌 애들 방계라고 방계. 그런 애들도 있었고 네. 실제 재벌인 아들도 뭐 있었고 재벌 2세, 3세 뭐 이런 예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중견회사를 물려받아 가지고 대차게 말아먹은 그리고 일찍 간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일찍 아마 그 친구는 그래 나 92년에 갔어. 근데 그 좀 친구는 일찍 갔다 그 친구가 내가. 여기 있군요. 그 친구가 우리 송 작가랑 너무 비슷한데 중견 회사를 알차게 말아먹었는데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게 밤마다 새로운 룸을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 그래서 거기서 진짜 옛날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재벌들이나 이런 재벌 어림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막 마구 사업을 키우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봤고 그리고 제가 다시 연극을 시작한다고 돌아와가지고 갔던 데가 동숭아트센터인데 거기가 재벌에 만화님께서 하시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재벌 3세의 적나라한 그 밑바닥을 봤어요. 네. 자기 어머니를 나중에 고소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돈 앞에 그 우아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는 너무 휴먼 드라마라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 인간들은 사이코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네. 굉장히 거칠고 목적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애들이에요. 아직 다 안 나왔어. 8회까지밖에 안 나왔잖아. 앞으로 더 심해져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되긴 하겠죠. 벌써부터 싸움 좀 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첫째와 둘째 기류가 심상치 그쵸. 않고 지금 여태껏 완전히 빠져 있었던 것 같은 CJ를 연상시키는 진도준의 아버지도 이제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가 진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네. 요 얘기는 사족인데 네. 우리 질문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리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 드라마가 정의 구현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70년대 중후반 예. 요때 시작을 해야 돼. 왜냐면 이때는 이미 애들은 완성형이야. 맞아.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군부 독재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6.29 민주화 요런 시즌하고 IMF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얘들도 눈치 보여서 나름대로 합법을 할 때고 네. 이것들의 온갖 비리와 복마전은 50년대, 60년대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요. 그거를 봤어야 돼. 네. 근데 이미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시작하면서 면죄부를 줘버린 거야. 아니 근데 그거는 송 작가가 또 나중에 파고 저는 얘네들이 왜 87년서부터 90년대를 다루고 있는가 그게 오늘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50, 60년대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솔직히 너무 먼 시절. 너무 먼 시대야. 그거 자꾸 얘기하면 뭐 6.25 때나 뭐 혹은 만주에서 개 타면서 말장사했다 이런 얘기로 들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젊은 친구들은 사극과 다를 바 없다고 그렇죠. 느껴요. 사극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네. 그런데 아주 둘이 쿵짝이 잘 맞는 거 나오네. 아니 그런데 여기 오늘은 왠지 패배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런데 이 90년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그 90년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씩, 둘씩 90년대 이후에 성취한 것들을 파괴하고 있잖아.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윤석열이랑 우리랑 같은 세대예요. 예. 같은 60년대 세대거든. 네. 근데 이 쪼리는 이런 데 껴봤을 리가 없거든. 그렇지.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의 학창 시절이라든지 예. 집안 배경이라고 봐서 얘는 반개도 안 되고 예. 반개 밑에서 과자 부스러기 얻어먹을 군번이지. 그렇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한들 예. 아버지가 교수라고 한들 그런 류의 사회 또 비정한 그런 류의 자본의 어떤 폐해를 볼 수 없는 놈이란 말이지. 근데 지가 지금 그 흉내를 내는 거야. 하인도 못 해본 놈이. 그게 진도준처럼 계속 그 재벌들 성공 스토리만 읽은 거야. 그래서 그걸 외우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재벌가의 자서전에 들어가 있는 그 은혜로운 대통령, 쿨한 대통령, 이명박 같은 대통령. 뭐 이런 이명박은 그래도 하인 노릇이라도 하면서 실전으로 배운 케이스잖아. 예, 알겠어요. 이 법전만 보던 놈이 어디서 그리로 가겠다고. 맞아요. 부부가 둘 다 롤모델이 정확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87년도 또 98년도 정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또 시대극인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웹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에 회귀 장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2의 인생 또는 네. 타임슬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회귀 장르라는 특징, 이 극적 장치가 이 드라마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아마도 송 작가님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던 거지만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거에 매몰돼 버리면 마음껏 놀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좀 놀아야지 재벌도 거리를 두고 비판도 하고 재벌들이 이룬 성취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회기라고 하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회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드라마는 그러니까 나의 그 인생 역전만 꿈꾼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 향수에만 그냥 작가가 갇혀 있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자꾸 그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그런 게 아니 진도준이가 아니 같은 드라마를 여보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보기에 네. 진도준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겁한 자야. 아니지. 역사의 잘못된 흐름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말하지. 진양가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고 얘들이 뭘 해서 돈을 벌고 뭘 해서 망할지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정의 구현을 한다 그러면 무너뜨려 버릴 생각을 했어야지. 그러면 그게 복수극으로 끝나는 거야. 그렇지. 진정한 복수와 정의를 위해서는 철저히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얘는 안에서 자기가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진영가 안에서 나도한테 고발당하고 진영가 안에서 순양 그룹이야. 미안. 진양철이고. 그렇지. 진양철과 순양그룹. 편집 안 해둘 것 같지만 아무튼 순양가 안에서 어떠한 그 정의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조, 기색 맞아. 내지는 그걸 통해 갖고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같이 성장을 아니 했죠. 나는 그렇게 폄하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나도 젊었을 때는 재벌 해체를 외쳤던 사람이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지금은 말했듯이 같이 성장하고 있나요? 재벌이 이미 훼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이걸 재벌을 갖다가 완전히
막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러면 심각한 그런 그 부담들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진도주는 재벌을 제대로 글로벌 기업답게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게 가장 큰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아직 드라마가 중간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중반전 왔으니까 그랬는데 나는 이 드라마의 가장 맹점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과연 진도주는 그런 방식으로 순양가를 바꿔서 정상적인 기업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실패할 거야. 진양가는 왜냐면 이제 원작의 소설의 결론은 우리가 알아요. 예. 거기서는 다 팔아먹고 이제 해체하는 거야. 해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드라마는 좀 다른 드라마는 것이다. 다른 타이틀. 왜? JTBC. 근데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또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자면 순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정말 더 어울리는 주인을 만나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보세요. 반도체 하나만 하는 그룹이야. 그룹도 아니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 우리나라 삼성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재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해체시키는 것과 기업을 죽이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웹소설에서도 결말은 네. 기업들을 다 팔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재벌의 개혁을 하는 거지 해체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억하자. 그런 부분 안에서 난 실패할 거라고 봐요. 예. 뭐 결론을 좀 미리 내리자면 내가 만일에 진도준이었어. 그래서 내가 240억이 생겨 달러로 바꿔서 미국을 갔잖아. 구글, 애플, 아마존에 창업 주식을 샀어요. 그걸 샀어 실제로. 아마존 샀어. 그게서도 나오잖아. 그래서 10조 원이 된 거야 현찰로. 그걸 갖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IMF를 쳐맞을 걸 알면서 그걸 대비 안 해? 달러로 10조 원을 들고 있는 투자회사 운영자가 나 같으면 그거 갖고 난 대한민국 구했어. 그 돈이었으면. 그리고 안 구한다고 치더라도 창업 초기에 애플하고 구글하고 아마존에 취업 그대로 뒀으면 그거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GDP 넘는 기업이 만들어져. 그럼 사실 이 드라마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 드라마는 쉽게 말하면 구글, 애플, 아마존을 팔아갖고 순양에다 투자하는 드라마야. 이게 현실성이 있냐고. 막 들어보니까 맞긴 맞네. 그 말이 미친 맞네요. 짓이지.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소설, 그러니까 그 창작의 범주 안에서 만약 이걸 들어간다고 치면 훨씬 더 막강한 돈으로 훨씬 더 잔인한 방법으로 완전히 기업의 역사를 틀어버렸어야 돼.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계속 순양의 흐름대로, 순양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성장과 배경을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다가 빨대만 꽂고 있어. 근데 있지 지금 그러니까 회기물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기물이라는 장르는 왜 존재하냐면 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틀거리들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기물이라고 하는 장치가 유지되거든. 이걸 완전히 깨박살 내버리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럼 몰입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안드로메다로 가길 바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을 만한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기물의 원칙이 있어. 그거를 맞춰가다 보니까 나는 답답하더라는 그렇죠. 그 틀거리가 그래서 우리 송 작가가 답답해 할 거라 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면 엄마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잖아요. 네. 그래 못 구하는 게 못 바꾼다니까 회기물의 역사를. 원칙 때문이라니까.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 시간을 달리는 소녀.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꾸지 못하잖아요. 바꾸지 못하는 게 있어. 바꾸는 그 일부의 어떤 것들을 갖다 바꿀 수는 있지만 전체를 틀어 바꾸지는 못한다니까. IMF를 못 오게 만들지 못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올 죽음은 와. 그래서 그게 70년대 회기물인 거야. 오늘날은 메타버스의 다중우주론이잖아.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면 이미 순양의 미래를 알고 넘어간 송중기가 있다고 치면 절대 그 미래는 진짜 저렇게 안드로메다로 간 거 꽤 있어. 완전히 미드 중에서.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게끔 바뀌어가야 돼. 그래서 예. 이건 진정한
진정한 회기물이 아니. 이거는 옛날에 유행했던 그 마이클 제이 폭스의 그 백투더 퓨처. 그런 선상의 연장 그 이상이 아닌 것 같다는 안타까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내러티브 비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재벌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던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중기 씨죠.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을 딱 하고 승계자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87년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 자, 미래를 알고 있다는 힘을 이용해서 창업주와 맞서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진진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갈등은 되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심플하고. 아니, 난 안 명확해. 왜? 왜냐면 걔가 죽으면서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잖아. 나 이대로 죽기 싫어. 꼭 복수하고 싶어도 아니고 그냥 걔는 당했구나 그러고 간단 말이야. 왜 보냈는지를 몰라. 범인을 찾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거기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절대자 이게 왜 여기로 왔는데 개연성이 없다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 그러면 나 이해할 수 있어. 나 이대로 죽기 싫어. 나 이 집안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거 뒤집을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도 원치 않았는데 우연히 이게 이제 이리로 간 거야. 우연히는 아니고 되게 필연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뭔가 거잖아. 창조주가 절대자가 너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어서 너를 다시 여기로 보내준다. 뭐 이제 이런 류의 설정이긴 하지만 요 단계에 대한 개연적인 설명이 없는 게 난 일단 너무 허술해. 요즘의 회기물들은 다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뚝 떨어져. 이게 아니, 전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그걸 갖다 유치하게 신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중단계에 가서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뭐 저승사자가 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헐리우드의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보면은 중단계에서 개지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오지만 그래서 중단계만 나오는 것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가서 부딪혀 가면서 자기가 온 이유를 발견해내는 거야.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여기 왔는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쯤 되면 내가 그 살아왔던 그 여행, 그 소풍과 같은 길을 갖다 반추해 보면서 주마등을 갖다 보면서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생을 경험을 했구나. 참 괜찮았다.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소원이 그거야. 내가 19살, 20살 때 사업 시작한다고 막 시작하기 이전 시기로 내가 워프를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좋겠어. 식물인간으로 한 20년 정도 냉동인간 같은 걸로 있다가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그동안 우리 집 재산이 불어있어. 막 몇백 배가 불어있는 거야. 그 많던 그 전답들과 재산들과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다 100배가 돼 있는 거야. 20년 만에. 그때 그걸 팔아갖고 썼구나. 사업한다고 다 팔았었지. 아이고, 아버지, 이거 평당 500원 하는 거, 이거 언제 돈 당했어요? 지금 200만 원가, 10만 평인데. 그런 데가 수두룩하거든, 전국에.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솔직히 회계물로 꿈꿔본 적은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뭘 써봐요? 그 회계물을. 난 회계물 하면 그냥 원단대로 바로 간다니까. 돈으로 죽여. 그리고 이거에 이제 내러티브 얘기하면서 좀 트집을 잡고 싶은 게 아니, 순양가의 그 자금 관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해외 계좌에다가 돈을 뭐 무효금융을 해갖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보내. 그렇게 안 해요, 순양가에서는. 막 순양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순양가에서는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가인이나 친척들이나 종업원들한테 그냥 500억씩 줍니다, 그냥. 그리고 50억 배당을 줘버려. 그냥 500을 주고 세금 내면서 배당을 줘버려. 이건 네 돈이야 라고 대신에 넌 50억만 써. 450억은 내 돈이니까 언제든 내가 말할 때는 그 돈을 나를 위해 써야 돼.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순양가에서는. 그래서 순양가에 등기 이사, 비등기 이사를 비롯한 사장단 애들은 전부 다 재산 규모가 딱 마치 자로 잰 듯이 450억에서 500억이에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 목돈이 모르는 비밀 계좌로
해외 어떤 이런 데 안 있어요. 합법적이고 매우 정상적인 형태로 누구나 당연하게 쓰여질 수 있는 형태의 맨포스트를 통해 갖고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승계 때나 이럴 때 네. 주식으로 돌변해가지고 이제 누군가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 돈으로 수냐! 주식이나 주식이나 어떻게 이 방송 끝나고 사라지시는 거 아니죠? 증여 아니 한두 번 내지는 건드려도 건드리면 안 돼. 아 이거 다 삐처리 해주세요 강범님 우리 방송의 안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적인 그 실질적인 내러티브를 모른다는 거죠. 돈 관리에 있어서는. 순양은 절대 이런 허술한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하고 싶네요. 예. 아, 근데 우리가 내러티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왜 명료하라고 했냐면 지금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갈등 구조, 보통 갈등 구조는 삼각형이거든요. 네. 진양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진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민 씨 역할과 네. 손준기 씨 역할이죠. 근데 이 진도준이 원하는 것을 진양철이 막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꽃이 튈 수밖에 없게끔 구도가 돼 있어.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을 갖다가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 죽이게 막어. 이 정도가 되면은 그 단계적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뽑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순양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그 그룹을 누가 가지느냐로 이걸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보통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주인공인 사람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있고 그 강렬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갈등이 피를 튀거든요. 근데 이상민이 연기하고 있는 진양철의 그 자기가 그리는 순양 그룹에 대한 어떤 그 미래와 또 그 성격이 진짜 강렬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진도준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진도준은 또 너무너무 강렬하게 그 순양 그룹을 원해요. 그리고 뭐 방송 중에 막 전화하고 지금 아니 얘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아나 모르겠어요. 네. 대출 관련해. 어머머머. 대출 권이 스팸이 네. 오네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그 강렬한 기본적인 갈등이 벌어지니까 그걸 놓고 그 주변의 갈등들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쓰는 데는 굉장히 그래도 편안하게 드라마들을 갖다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 내러티브가 잘 된 내러티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봅니다. 삼각구도인 건 맞아요. 양쪽의 삼각의 두 축은 분명히 이성민과 송중기죠. 근데 저는 이 둘이 굉장히 애증의 관계, 이게 좋아하면서 경쟁을 하긴 하지만 맞아요. 둘이 굉장히 친한 관계고 동업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자칫하면 둘 다 선의 편으로 보일 수 있는, 둘 다 하는 짓은 악이지. 네. 다 불법이니까. 근데 이 둘이 선의 편에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반대축에 있는 나머지 식구들, 이 나머지 식구들이 악의 빌런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즉 순수한 기업인인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할아버지인 거고, 이성민 씨. 네. 그 할아버지는 그런 그룹을 지키는 게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잘 만들어서 적장자한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얘네들이 도저히 얘네들한테 맡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경쟁 구도로 헤쳐놓은 거고, 거기 안에서 손자인 그 송중기가 가장 돋보이는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걸 이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도 우리 송 작가님이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적인 기업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 작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80년대 가치, 80년대의 기업, 이걸로 딱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진양철이 지금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90년으로 왔거든. 민주화가 된 사회에서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 내 돈을 노리던 놈이 군인 한 놈이었는데 이제 세 놈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90년대 이후가 되면 세 놈이 아니야. 수십, 수백이 수백, 되는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거야. 노조가 만들어지면 그 노조원들이 돼.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쇄돼야 될 낡은 개념이죠. 그 기업도 자기 혼자가 만들어서 자기가 일군 어떤 성취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헌신했어요.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런 잘못된 80년대 기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진도준이 2020년대의 기억관과 미래 가치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래서 명분 있는 싸움이라는 이게 거죠. 싸움이긴 한데 사실은 정의 구현의 과정처럼 보이고요. 결국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도준 쪽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가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빌런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이 둘을 어머, 내가 스포를 해버렸네? 네, 가족들이 나서서 이 두 사람을 암살하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암살에서 살아남아서 완벽하게 평정을 하는 게 결국 크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구도를 꾸밀 건데,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순양이라고 하는 그룹이 시작은 잘못됐으나 지금 마무리는 잘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진짜 똑똑한 경영자 그리고 제대로 된 경영자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순양은 새로운 그룹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일종의 착시를 송중기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 그 송중기가 주창하는 모델이 바로 이재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드라마의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이라, 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거라고 예단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더러운 거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진도준은 가치적 지향에 있어서 이재용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재용이 없는 거를 예. 송중기가 하고 있는데 미화가 이게 됐습니다.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착각시키는 아니죠. 세뇌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이재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니까 회기에서 몸이 바뀌기 전이라면 몰라도 바뀐 이후에는 진도준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차세대 리더를 갖다가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차세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국밥집에서 어렵게 공부하면서 가난한 일 갖다 이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정말 힘들게 돌아가셨는데도 자기의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살다 총 맞아 죽었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역으로 뱀주 사위처럼 총 맞아 죽고 뱀주 사위처럼 역으로 올라가서 금수저처럼 우리 내려온 국민들한테 거잖아.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총 맞아 죽을 그 시점에 당신들이 일을 그거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흑수저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결국은 금수저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배틀이 점점 과열되고 예. 있습니다. 잠시 중재를 하도록 하고요. 예. 자, 캐릭터를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양가, 이 네. 순양가의 우두머리죠. 바로 진양철 캐릭터. 이상민 씨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하여튼 이상민이 지금 세상에 연기자 화제성 지수 1위예요. 이성민 씨 아닌가요? 이성민. 이성민. 네. 아, 정말. 이성민이 1등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었어. 아니, 지금 연이어 히트예요. 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리멤버. 영화. 리멤버는 이제 망작을 만들어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이성민이 이끌어갔죠. 그 이후에 네. 형사록이라고 지금 네. 했던 드라마 이후에 이것까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연대로 빠방빵빵 화제의 중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성민의 시대가 왔어요. 네. 역시 박정희를 한번 해봐야 그 다음에 그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 이분도 박정희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냥 길이 그냥 탄탄대로가 돼버렸잖아. 하여튼 뭐 연기력에 대해서는 뭐라 따로 평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설정이 철저했고요. 이분이 입고 계시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까지 안경까지 완벽하게 이병철 과거의 삼성 그 창업주를 그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을 다 주변에 놓고 그걸 쓰면서 그 사람을 떠올려가는 거죠. 난 좀 무서워. 빙의하는 것 근데 같잖아. 진짜 빙의하는 것 같아요. 이성민은 예전에 제가 연극 배우 시절에도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를 옆에서 무대에서 봤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가지고 투덜투덜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극장 주고 네. 극단이 와가지고 이제 공동 제작을 했는데 저는 잘 모르고 있던 이성민이 주인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극단에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송강호도 있고 그런데 왜 이성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대에 탁 서는 순간 달라져. 불변합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무대에 서는 순간 진짜 빙이 되는 것 같아. 오.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연출자한테 수긍을 했다니까 당신이 왜 저 사람을 추천한 줄 알겠고 나중에 저 사람이 한국의 이제 어떤 그 연예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거라는 그런 그 생각에 동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진짜 그 이 안경을 쓰고 그 조끼를 입고 네. 그러면서 딱 나서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거. 그 머리 가르마하고 네, 가르마도 차에서 내리는 그 장면들은 실제 기록 필름을 그대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그대로 옮겨놨어요. 지금 우리 그 송삼이 아나운서도 네. 그 당시에 의상을 그대로 갖다 와 놔. 진짜. 나 김창숙 부티크에서 이거 많이 봤어. 그러니까 그때 그 90년대 초에 그렇지. 딱 이렇게 머플러 하고 그렇죠. 딱 나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냈어. 여기에 이제 머리만 약간 그 후가시를 좀 그렇지. 넣어가지고 미용실 이 가서 앞을 갖다 띄워주면. 고데기로 올리면 그냥 완벽한 80년대지. 벽돌 립스틱 좀 발라주고 하면 되는데. 그래, 시뻘가죽죽한 네. 거.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연기 스펙트럼, 그러니까 우리가 리멤버에서 제가 제일 지적했던 부분이 이 사람 연기력을 벌써 실리콘으로 떡칠을 해놔가지고 표정 연기를 못 봤다 그랬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진짜 자기 얼굴로 연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들이랑 1살 차이입니다. 네. 큰아들하는 배우하고 1살 차이야 실제로.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근데 완벽하게 아버지 역할을 해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뭐 30년 가까운 나이 차이를 분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냥 카리스마로 그냥 젊은 아버지의 늙은 아들이 노안의 아들이 붙어 있는 거지만 이 둘은 정말 틀림없는 아버지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그 역을 소화해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대본도 캐릭터를 갖다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자식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걸 넘겨줘야 되는 그런 리더의 모습들을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그 핸디캡들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핸디캡들도 잘 만들었어요. 가령 뭐 운수를 뺏겼다라고 하는 거. 이건 대한통운이죠. 대한통운이죠. 그리고 또 자식이 자기 대신해서 감옥에 갔다는 거. 이창희 회장 옛날에 삿갈인 사건. 그 사건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사건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이용해서 캐릭터를 갖다가 잘 다듬어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그 상경 작가 그리고 또 이 드라마를 쓴 작가들의 공이 굉장히 컸고 네. 그거를 배우가 100% 잘 살렸어요. 소화를 하고 잘 네. 살리고 있다. 뭐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자면 송중기 아버지가 혼외자라는 점, 네.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이 있는 건데 네. 팩트가 아닌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네. 식구들을 다 데리고 한꺼번에 거느리고 같이 밥 먹고 네. 뭐 가부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데 이번은 원래 이제 놀기 좋아하고 기생질 잘하는 한량이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소문난 부잣집 아들이 그렇죠. 한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외자도 많았다고 하고요.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병철 실제 창업주의 아들 중에 3남이 이어받게 되는데 실제 이제 3남이 혼외자다라는 설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썰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는 팩트가 있는데 문제는 가족들을 이렇게 알뜰하게 챙기고 식구들끼리 이런 단체 사진 찍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네, 그럼 가정적인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이성민 씨의 연기는 정말 흠잡을 새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송중기 씨의 연기는 좀 어땠다고 보시나요? 일단 캐릭터가 잘못됐어. 진도준이라는 캐릭터. 네, 일단 그 캐릭터를 소화하기에 송중기는 너무 착해 보여. 순딩이상이긴 하죠. 순딩이상이야. 그래서 나쁜 의도,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매우 냉철하고 계획된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감정적 희석을 줘버려. 요건 훨씬 더 날카로운 사람이, 좀 인상 좀 사납고 냉철해 보이는 사람이 이거 소화해줘야 될 배역이었는데 너무 동글동글 귀엽고 착하고 이쁜 저랑 꼭 닮은 송중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캐스팅에 좀 실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저는 뭐 송중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청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제성 지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게 지금 송중기거든요. 네. 이성민은 연기로 자기를 갖다가 정말 더 업시켰지만
송중기는 연기력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존재감과 또 사실은 연기의 변신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예전에 자기가 늘 해오던 그런 빈센조 등등에서 해오던 연기의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 그런데도 상당히 지금 뭐 20대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20대 연기를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대 안에 40대의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려운 연기를 비교적 잘 소화해내고 있다. 저는 근데 다만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에 조금 더 몰입해 들어가는 장면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캐릭터의 정수를 뽑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역에 송중기보다는 네. 유아인 씨를 했으면 어떨까? 와. 이게 지금 악마적인 면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송중기는 평생 착한 캐릭터만 해가지고 아이, 근데- 유아인 씨도 베테랑에서 보여준 네, 바가 있잖아요. 근데 유아인이 들어가는 순간 진짜 이상해질 수가 있는데 진짜 예, 악이야. 약간 저러다 전 지금 저 악쪽으로 갈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제작진의 그 의도가 송중기 한번 당했으니까 선이 좀 이기는 세상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야 지금 얘가 지금 서울대 나온 이재용을 어떻게든 갖다가 지금 이재용 서울대 까부치기 법대 위해서 안 나왔잖아. 법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서울대를 나왔잖아. 그래서 요걸 까부치려고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럼 유한 씨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사이코패스처럼 인격이 확확 변하는 그 사촌 형 있잖아요. 진성준 씨. 네. 그러니까 난 진성준 씨라는 캐릭터를 어디서 봤냐면 그 드라마에서 일본군 장교에 나올 때. 일본군 장교로 그냥 나올 잘 때 알려졌죠. 거기서 너무 인상 깊게 봤던 캐릭터였는데 정말 이 배역만은 딱이었는데 이 배역하고 직접 싸워야 되는 손중기가 너무 순딩순딩하고 악기가 없는 거야. 그보다 더한 악인데.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몰입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 재벌가를 약간 미화하기 위해서 송중기를 선택한 건 아닐까. 진짜 나도 그렇게 나 인정해요. 아니 대통령이 박근혜라면 내 인정. 그렇지만 박근혜가 아니잖아요 지금.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송중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뭐 좀 이렇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럴 수도 현빈 있지만 아니었어? 박근혜는? 현빈, 송중기를 다 좋아했어요. 이런 양다리였어 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들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진취적으로. 있었어요? 아니 굉장히 그래도 진취적인 의미 있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제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 김신록이 연기하는 딸. 이 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명희 CJ 부회장 어. 전 회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명희 씨 쪽보다는 저는 그 이부진에 가깝나? 이부진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네. 뭔가 겉으로 볼 아무래도 때는 고발 되게 당할 것 같아. 삐 처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신록 씨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현진인가요? 네. 중앙일보 사주 딸로 나오는 사람. 그렇죠. 야. 사실 이게 홍다희가 그 역할이었는데 맞아요. 많이 좀 뭉개지긴 했어요. 네. 아무튼 그 돈과 어떤 언론의 결합이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 건데 예. 문제는 이 극 중에 등장하는 모든 여자 캐릭터들이 결국 송중기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전형적인 무협지에서 이 무협지 구도에서 주인공이 모든 여자를 혼자 독식하는 요 구도랑 많이 맞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뭔가 가산점을 오히려 더 주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아무튼 그 현성일보의 그 사주 딸로 나오는 이분 실제 본명이 박지연이에요. 근데 박지연이라고 이름이 유명해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 전 비대위원장. 그 사람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 절대. 대해서 막 욕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 이 박지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배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만의 존재력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를 이번에 확실하게 구축하시면 그 박지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캐릭터 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시각적인 부분, 이제 상징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게 IMF 그리고 6.29입니다.
이 두 사건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놨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그런 회기물들과 달리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바꿔놓은 게 6.29선언. 그래서 네. 87년 민주화 투쟁이었다. 그래서 87년 이후가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것에 딱 진도전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달라진 상황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진양철을 딱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겉으로는 막 농담 따먹게 하고 아들들은 잘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진양철은 혼자서 너무 고민하잖아요. 옛날에는 한 사람한테만 주면 됐다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다양한 그 변수들을 놓고 실제로 기업의 어떤 체질과 구도까지도 바꿔놓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고 IMF. 이 IMF는 실제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IMF 때문에 어떻게 순양이 위기를 겪고 변화했어야 됐고 그걸 진양철이 또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갖다 보여줬다는 점. 이런 점들은 90년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네, 입각했을 때 의미 있는 접근이다. 응사와는 다른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언급한 것 자체는 좋은 접근인데요. 이걸 너무 두리뭉실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들 자체가 뭐 정심됐나요? 그 집하고 사무실 공간 안에만 갇혀가지고 모든 게 클로즈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아하. 전부 그 시대 현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노동 분규라든지 수없이 많았던 그 격동의 현장들 그리고 그 6.29 이후에 그 자유와 물결로 인해 갖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된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뇌하는 돈 많은 부자들의 내용들만 보여주는 거지. 네. 서민의 아픔 따위는 전혀 존재하질 않아.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잘못 오해가 되면 재벌들도 그때 고생 좀 했구나. 많이 양보했구나. 또는 저런 식의 뭐 고통 분담이 있었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군사 정권 때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준 것뿐이에요. 그렇지. 예전에는 뻔하니까 후계 구도가 뻔하니까 조금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1, 2, 3등을 다 주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지원법이 바뀐 거고 그러다가 그렇게 나눠줄 바에야 우리가 정치 세력이 되자 해서 삼성 장학생들을 세우고 김행장 같은 법무법인을 키워가지고 오늘날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죠. 결국 그 불씨가 민주화에 있었다는 거야. 왜? 그 다양한 요구들을 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법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그걸 통해서 회사에 뭐 인건비를 올려주거나 회사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는데 이런 게 아니고 검사를 사유로 삼고 그렇죠. 판사를 매수를 하고 그걸 보여줬잖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보여줌으로써 그 시청자들을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인물관계가 압축되고 솔직히 왜곡될 수도 있을 법한 그 문제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많은 부분 특히나 그때 당시에 역사를 움직였던 시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보여줄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최소한의 지금 재벌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가려고 했는지, 그래서 왜 검사들이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법부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언론은 또 왜 저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거를 간명하지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캐릭터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송중기도 이걸 이용하고 있어. 그걸 갈등을 조장해갖고 이쪽을 부추겨줬다가 이쪽을 도와줬다가 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이 안에 송중기의 성공 안에 정의로운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이용해갖고 나중에 자기 고모를 구속시킨다든지 경영권 싸움. 아직까지 가지도 않았어. 그래? 나는 왜 알고 있지? 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단 말이야, 법을. 대자뷰인가요? 자, 예, 이제 일단은 알겠습니다. 앞을 미리 내다보지 마시고. 네.
네.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재벌 미화가 될까 좀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또 하나, 네. IMF에 관한 것도 사실 IMF의 가장 큰 고통은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우리가 수탈을 당한 거예요. 네. 인건비가 반으로 깎이고 네. 우리 노동에 있어서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정리해고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떼돈을 벌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내용의 모습들을 안 보여줘요. 오히려 송중기는 이 IMF를 통해서 돈질을 해갖고, 구글이랑 애플이랑 아마존 판 돈을 왜 그때 팔아? 20년 후에 팔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돈질화를 해서 그 돈을 키우고, 그 돈으로 재벌을 사들일 수 있을 만큼 돈을 불리는 모양새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이게 정당하고 정의인 거고 송중기가 부자가 되고 송중기가 이기는 게 정의인 것 같지만 이거는 간판만 바꿔 타는 거예요. 그룹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이 송진구로 바뀌는 게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 네. 그런 면의 맹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드라마의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재벌이었는데 재벌 개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재벌 개혁은 간판이 바뀐다고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벌이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게끔 과연 송중기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좀 지켜보는 재미는 쏠쏠하다. 그래서 모두 다 송 작가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네. 예. 결국 나중에 가면 결론은 뜨뜻미끈해진다. 알겠습니다. 아직 결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의 평론을 듣고 이 드라마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두 분의 평론 잘 들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실까요? 저는 이 드라마에 살펴봐야 될 세 번째 키워드가 레트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복고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윤석열은 너무 복고적인 인간이죠. 과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그 복고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는 이 드라마는 뉴트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고로 과거의 상품들에 젖어서 오늘을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뉴트로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송 작가님은요? 우리가 이제 뭔가에 편중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들을 갖다가 일종의 포르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게 일종의 재벌 포르노라고 생각해요. 펜트하우스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거는 한때 제가 어렵고 어두운 시절을 살아갈 때 저한테 제 마음에 위안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원호의 강한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은 쓰레기예요. 조철봉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동차 딜러인데 여자들 후려가면서 돈을 벌어요. 맹목적으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반사회적인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담은 그런 쓰레기 같은 그 현대판 무협지가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왜? 내용은 더러워. 한데 보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껴. 대리 만족을 느껴. 저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사는 애청자들이나 국민들 이걸 보고 그런 잘못된 카타르시스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돈질하는 포르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정말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아무튼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정말 이 부끄러운 드라마가 해외에 수출되면 안 되겠다. 수출됐어. 그러니까 창피한 거지. 지금까지도 전인 미답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마지막 펜트하우스 3에서 건물 무너질 때 그 씬이에요. 아직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고. 그런 유로 뭔가 정의 구현도 아니고 제대로 된 역사 구현도 아닌 이런 것들이 대리 만족의 포르노로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용이 나중에 송중기다 이런 그 기사 나오면 나 그 신문사 불질러 버린다. 네, 제발 그 펜트하우스의 길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평론이 명확하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뉴트로와 재벌 포르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평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요? 어떤 드라마? 다음 주에는 썸바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기어이. 기어이. 나 이게 썸바디를 하면
젠더나 네. 젠더 공감력이나 무슨 감수성 그리고 어떤 그 관음증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다크 사이드 오브 문 네. 공개되지 말아야 돼 달의 뒷부분을 꺼내먹을 것 같은 그런 좀 불길함이 들어. 내가 내 입을 통제를 못하는 이게 막상 시작을 하면. 저도 보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말을 잘못하면 네. 변태가 돼요. 큰일 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다음 주는 그럼 썸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